일단은 이벤트 플레이로 한번 볼만한 섹터가 있는데 우주 테마가 좀 이벤트 플레이가 될 것 같거든요. 결국은 이 탈탄소와 관련된 친환경 정책은 시장의 흔들린 여부와 상관없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중국을 전력난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걱정되신다는 분들은 인도 ETF가 대안 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절대적으로 주식을 사야 할 때지 팔 때는 아닙니다. 겁먹을 시장 전혀 아닙니다. 나오신 분은 유한타증권 파이낸스허브 강남점의 한상혁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독일 총선 관련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독일 총선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뭐 좀 살펴봤었는데 사회민주당의 올라프 숄츠 대표가 이겼다 이런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 한번 좀 짚어볼까요? 예, 지난번 시간에 추석 이후에 독일 총선 결과를 한번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총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1당이 바뀌었어요. 기존의 기민련이 196석을 차지한 반면에 3인당은 206석을 좀 차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박빙의 승부였던 것 같아요. 1당과 2당의 의석수가 한 10석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참 박빙의 승부였던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독일의 정부 구성안이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연정을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어쨌거나 과반수를 못 채웠어요. 과반수를 못 채웠기 때문에 연정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방안으로는 제1정당이 된 3인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녹색당 그리고 자민당 이렇게 해서 연정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 방안으로는 제2정당으로 밀린 기민련을 중심으로 녹색당, 자민당 해가지고 연정이 구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연정 구성에 정해진 기간은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당분간은 주요 정당들이 대화를 통해서 연정 구성 시도가 이어질 전망인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선거에서 승리한 거는 3인당이잖아요. 그 기민련이 두 번째 정당이 됐잖아요. 근데 캐스팅 보트를 지게 된 거는 녹색당하고 자민당이 됐어요. 제3당하고 제4당이 어디에 3인당에 붙을지 기민령에 붙을지에 따라서 정부 구성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캐스팅 보트는 녹색당하고 자민당이 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주식 투자로 조금 아이디어를 끄집어낸다라고 하면 지난 시간에 3인당이 균형 재정을 폐지하고 확장적 재정 정책을 도입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정당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제1당이 된 이상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캐스팅 보트를 지고 있는 녹색당 역시도 확장적 재정 정책을 매우 주장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만약에 기민련을 중심으로 연정이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녹색당의 힘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장적인 재정 정책의 기조 반영은 어쩔 수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독일이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 유럽의 전반적인 정책들이 바뀌게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물론 당장은 테이퍼링 이슈가 더 눈앞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더 다가와 있지만 만약에 지금 유럽과 독일을 중심으로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쳐진다. 그 유럽 역시 좀 더 적극적으로 재정 정책을 펼쳐진다라고 하면 유로화가 강세가 될 수가 있어요. 유로화가 강세가 되면서 달러가 약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머징 시장의 통화 강세로 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 한번 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녹색당이 캐스팅 보드를 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3인당도 그렇지만 녹색당은 매우 적극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자라고 주장하는 당이에요. 이름부터가 뭔가 녹색당, 자연보호 느낌이 딱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메르켈 총리가 참 균형자 역할을 잘 했습니다. 아무래도 보수 색깔이 강한 기민련,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든 보수 색깔이 강한 정당에서는 약간 좀 기후변화라든지 여기 좀 소극적이거든요. 그 진보적인 정당의 기후변화와 관련된 탈탄소와 관련된 정책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좀 내세우고 있는데 아무튼 3인당, 녹색당 중심으로 기후변화 연정이 탄생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동안 독일에서 보여주었던, 그러니까 메르켈 총리가 보여주었던 그런 탈탄소와 관련된 정책들의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정책적인 추진력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재생에너지 당연히 풍력, 수소, 태양광, 그 전기차 이런 쪽 드라이브가 상당히 좀 세게 걸릴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상당히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독일뿐만 아니라
EU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유권자들이 이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굉장히 좀 중요한 선택적인 요인으로 좀 부각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피부에 와닿지는 않지만 이탈리아, 뭐 그리스 이런 데서 보면 산불 진짜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나잖아요. 네. 캘리포니아에서도 산불 뭐 100년 만에 지금 최악의 산불이니만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유권자들이 이미 피부에 와닿는 거예요. 이 기후 변화라는 게.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게 얼마나 경제적으로 피해를 받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딱 알았잖아요. 근데 이 기후 변화라는 거는 인류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권자들이 이번에 그러니까 확실히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는 많은 유권자들이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정치인들이 당연히 표를 얻으려면 당연히 기후 변화와 관련된 정책들을 계속적으로 쏟아내겠죠. 그렇죠. 유럽도 생명하고 마찬가지. 연관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후 변화와 관련된 탈탄소와 관련된 정책들은 앞으로 정치인들 입에서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이 흔들릴 때 가장 중심을 잡아야 돼요. 중심을 잡아야 되고 이 메인 테마가 어디인지 잘 아실 필요가 있는데, 결국은 이 탈탄소와 관련된 친환경 정책은 시장의 흔들린 여부와 상관없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중심을 흔들리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좀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비중 확대 기회를 좀 계속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거시적으로 좋은 환경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유럽이 독일부터 시작해서 재정을 확대할, 그리고 경기를 부양할 그런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죠. 재정을 확대할 텐데 앞으로 재정 확대 정책이 유럽을 중심으로,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까지 확대해서 계속적으로 나올 텐데, 재정 확대 정책이 어디로 돈이 쓰여지겠냐 이거죠. 그러면 돈이 쓰여질 때는 이 기후 변화와 관련된, 이 탈탄소와 관련된 이런 쪽으로 돈이 훨씬 더 많이 쓰여지게 될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신재생 에너지, 이 탄소 제로 이것 때문에 사실 그 미스가 난 게 그 에너지 수급, 에너지 수급에 있어서 화석 연료의 어떤 양과 수요와 그 다음에 이 신재생 에너지의 어떤 기대치에 못 미치는 그런 어떤 전력, 기후 변화의 역설이라고 하죠. 그게. 예, 예.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뭐 난리가 났잖아요. 가장 크게 지금 일단 터진 게 중국인 것 같고, 그래서 예. 중국에서 전력난 이 수요 때문에 좀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시장을 위협하는 이슈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뭐 어쨌거나 우리가 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는 대명제는 다들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지금 뭐 인플레이션이 뭐 이것 때문에 일어나고 뭐 전력난이 나니 뭐 이런 부분은 언젠가는 겪어야 될 문제라고 좀 보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해결될 겁니다. 어떻게 해결될 거냐? 일단은 수소의 단가가 내려갈 것이고요.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수소의 단가가 내려갈 것이고, 풍력과 태양광들의 단가들이 계속적으로 내려갈 것이고, 이와 관련된 기술적인 진보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진보들이 나타나는 거는 어떤 걸 얘기하느냐? 일례로 배터리 셀로 말씀을 드리자면, 과거에 배터리 셀이 만약에 탑재가 된 전기차가 과거에 200km, 250km 정도밖에 못 갔어요. 지금은 몇 킬로가 가죠? 450km, 500km. 지금 그리고 니비안인가요? 그 회사에서 지금 만든 자동차 같은 경우 800km가 넘더라고요. 주행거리가. 이런 부분들이 다 기술적인 진보로 인해서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생기는 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기술적인 진보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중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전력난 있잖아요. 이건 조금 성격이 달라요. 이건 성격이 좀 다른데, 왜 그러냐면, 물론 이제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도 영향이 있겠지만, 이와 관련해서 화석 연료를 줄이는 과정 속에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사실 중국이 자충수를 튼 거예요. 사실 이게 호주와 문제잖아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호주하고 사이가 굉장히 좋았어요. 원래 호주하고 중국은 사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동안 호주는 외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겠지만 경제는 중국이 중심이다라고 해가지고 중국이 주도한 1대1로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1대1로에도 참여를 했었고, 당연하게 호주 자원의 최대 소비 국가가 중국이기 때문에 호주 입장에서는 중국이 최대 VIP 고객이었어요. 그렇죠. VVIP 고객이었어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졌죠.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 당시에 트럼프가 코로나의 발원지는 중국이다. 나는 이거에 대한 뚜렷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물론 퇴임 때까지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네. 자기는 증거를 다 갖고 있고 나는 모든 걸 알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셨죠, 그분이. 그러면서 중국을 이제
지목을 했잖아요. 그렇게 됐고 하도 그렇게 나오니까 호주 정부가 그 당시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바이러스 발생 과정에 대해서 WHO가 정밀 조사를 하자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발끈했죠.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중화사상 그러니까 세계의 중심에는 지들만 있고 나머지 국가들은 다 오랑캐다라고 보는 근성이 있어요. 걔들은 원래부터 그런 근성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발끈하면서 중국이 호주한테 14개 항목에 대한 요구사항을 합니다. 한마디로 너 나랑 계속 거래를 할 거면 이런 거 조심해라고 경고장을 보낸 거예요. 거기에 보게 된다라고 하면 그 조항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거의 명령조예요, 다. 이게 그러니까 호주 정치인들은 중국을 차별하는 발언을 하지 마라부터 시작을 해서 호주에 있는 중국인들에 대한 수색, 압수행위 이런 거 하지 마라. 위구르, 홍콩, 대만 문제 간섭하지 마라. 호주 언론은 반중 보도를 막아라. 뭐 이런 것까지 다 해서 한 14개. 그러니까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아니라 거의 신화국 대하듯이 그 당시에 중국이 그렇게 호주한테 했습니다. 당연히 자기가 돈 벌어준다 이렇게 하니까 고객이니까 우리 고객 대접 좀 해봐 이런 거지. 갑질의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호주 가만히 안 있었죠.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은 거고. 그러면서 중국이 했던 행위가 뭐가 있었냐면 호주 수입품에 관세 폭탄을 투하했죠. 호주산 보리에 어느 날 말도 없이 그냥 갑자기 관세를 81% 올렸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81% 올렸고 호주산 소고기, 와인 이런 거 다 수입 중단시켰어요. 그리고 호주산 랍스타가 중금속에 오염되었다라고 하면서 이게 배에서 선적해서 갔잖아요. 배에서 못 내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배에서 못 내리니까 랍스타들 어떻게 됐을까요? 다 썩었어. 네, 다 죽었어요. 다 죽었는데 중금속 뭐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 증거 없어요. 그냥 주장하는 거예요, 중국이. 그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이제 중국이 하다 보니까 호주는 이번에 단단히 알게 되었죠. 중국이라는 나라는 상종을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내가 경제적인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분명하게 선을 지키겠다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미국, 영국하고 만든 게 오커스 만든 거잖아요. 호주가 같이. 뭐 핵잠수함까지 딱 준비한다고. 이거 반중 연대를 지금 만든 거잖아요. 그 호주는 불과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하고 정말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중국이 하는 행동이 정말 이거는 국가 대 국가 간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호주가 이번에 단단히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확 돌아선 거예요. 문제는 중국이 수입을 금지한 항목 중에 석탄이 있어요. 석탄. 근데 중국은 70%가 화석연료거든요. 그리고 호주로부터 석탄 수입이 막히니까 석탄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석탄이 호주에서만 나는 건 아닌데 석탄도 질이 다 달라요. 질이 다 다르고 같은 그람수를 태우더라도 원하는 열량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호주의 석탄의 질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국가에서 수입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호주산 석탄만큼 열량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중국 내 전기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고 급기야 일부 공장이 전기가 끊어지게 되죠. 문제는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요. Winter is coming.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난방용 석탄을 더 써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노답이에요. 지금 중국 정부에서는. 중국 입장에서는 호주한테 고개 숙이고 호주산 석탄을 다시 수입해서 써야 되는데 지금 절대 황제를 꿈꾸는 시진핑 입장에서는 절대 호주한테 고개 숙일 것 같지 않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국내 그 인민들한테 자존심이 상하게 되는 일이니까. 네, 절대 군주를 지금 꿈꾸고 있는데 지금 호주 길들이기를 시도했던 중국이 지금 전기를 잃게 생겼습니다. 자국 내 전기를 다 잃게 생겼고요. 한국은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을 얻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지금 이제 그렇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전 세계 공장 역할을 하는 중국 내 전기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공장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는 거고 그렇지 않아도 상반기 내내 이어져 온 병목 현상. 이 병목 현상이 이 생산에서의 그 쇼티지가 계속 우리 자동차 반도체 보더라도 크잖아요. 심각하잖아요. 조금 더 이어질 수가 있고 좀 더 심각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뭐 한국 경제, 그러니까 중국의 그 밀접한 어떤 경제 의존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에게는 큰 재앙이 되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대부분의 또 생각이란 말이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공장 가동률이 떨어진다는 거는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외국계 IB에서는 이미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다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3분기에 경제 성장률을 제로로 보는 데도 있어요. 아예 3분기에는 경제 성장률 못할 것이다로 보는 데까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지금
석탄을 호주산 말고 아까도 다른 국가에서 수입한다라고 했잖아요. 다른 국가에서 수입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일단은 수입을 많이 할 것 같고 어떻게든 이 부분에서 좀 넘겨야 될 거, 넘기려고 애를 쓸 것 같은데 일단은 중국 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뉴스는 좀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의 셧다운이라든지 디폴트라든지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 이슈보다 조금 더 신경 쓰이는 문제는 중국의 전력난이 사실상 좀 더 신경 쓰이긴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악재가 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아까 우리 미국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가 이렇게 망하는 거를 그렇게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중국 정부에서도 뭔가 액션을 가하지 않겠냐. 맞습니다. 해결책을 찾지 않겠냐. 예, 시진핑은 지금 베이징 올림픽 지금 남겨 있잖아요. 베이징 올림픽 전에 도시가 불 꺼져 있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싶어 할까요? 그렇죠. 예, 베이징 올림픽 앞두고 난 다음에 도시가 정전이 돼가지고 다 불 꺼지고 막 이런 모습을 전 세계 언론에 보여주고 싶어 할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시진핑은 베이징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만들고 성공적 유치를 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가 상기 집권을 지금 노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진핑이 상기 집권이 시작되기 직전까지는 어떻게든 이런 문제를 최악의 상황까지는 끌고 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이 이슈도 포함해서 우리 시장을 좀 불안하게 만드는 투자 심리를 낮추는 어떤 요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이것도 그냥 노이즈에 불과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을 가질 만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맞고요.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해서 또 아무래도 중국에서 생산되는 물건들이 많다 보니까 또 수혜주들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뭐 본다라고 하면 알루미늄 가격 뭐 최근에 뭐 급등한다라고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보면 전기가 제때제때 공급이 안 되니까 재련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제때 이제 재련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알루미늄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면화 가격 같은 것도 급등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이게 인플레이션과 귀결이 되는 문제이긴 합니다. 모든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는 인플레이션과 귀결이 돼서 경제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있긴 한데 여기서 또 투자 기회를 우리는 또 노려볼 수가 있어요. 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중국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갖는다라고 하면 바라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와 관련된 수혜 종목을 찾아보는 것도 투자 기회를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반도체나 2차 전지나 그 미중 갈등 때문에 우리가 수혜를 받은 부분이 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중국이 이렇게 어려워지게 됐을 때 뭔가 좋아지는 경쟁자가 약할 때 좋아지는 어떤 산업이 또 있겠죠. 제일 좋은 거는 인도예요. 인도. 네. 그렇죠. 인도가 그렇지 않아도 미국이 글로벌 밸류 체인에 중국 대체로 지금 키우고 있는데 네, 이번에 인도가 확 클 것 같아요. 만약에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라고 하면 ETF,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는 상장이 안 돼 있을 거예요. 인도 관련 ETF가 아마 미국 시장에는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신 분들, 해외 주식 거래가 가능하신 분들은 인도 ETF 같은 거 한번 잘 노려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저희도 한 며칠 전에 그래서 인도와 관련해서 방송을 한 2개 정도 만들어서 내보냈어요. 이게 좀 앞으로 인도가 중국을 대체하는 미국의 선택에 의해서 그런 시장이 되지 않겠냐. 근데 의외로 일단 잘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기도 그렇지만은 부정적인 분들이 많더라고. 환율에 대한 어떤 환차손 문제, 인도에 대한 불신, 그 정치 어떤 사회 시스템에 대한 하여튼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현재까지는 좀 위험한 투자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리스크 테이킹이니까. 중국을 전력난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걱정되신다는 분들은 인도 ETF가 대안 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좀 우리가 부정적인 것만 봤으니까 우리 주식시장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이슈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벤트 플레이로 한번 볼 만한 섹터가 있는데 우주 테마가 좀 이벤트 플레이가 될 것 같거든요. 10월 21일에 전라남도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전라남도 고흥 가보셨어요? 예, 가봤어요. 유자. 저희 외가가 있는 곳입니다. 한 2번 가봤는데. 네. 그 고흥에서 참 아름다운 곳이죠. 그거보다 고흥 주목을 무서워해야 된다 그러던데. 벌교구나 그게. 벌교 주목. 유자하고 헷갈렸어요. 유자가 참 많이 나는 곳으로. 네, 맞습니다. 저희 외가가 있는 고흥이 고흥에서 이번에
21일에 누리호가 발사가 됩니다.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가 발사가 되는데요. 난 그 나로도를 가봤어, 맞아. 나로 배 거기서 타고 들어가는데. 예,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우주가 이제 우주선이 발사가 되는 건데요. 네.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사상 처음으로 온전히 우리 힘으로 개발한 발사체거든요. 네. 이게 그동안 지난 12년간 이와 발사체 개발을 위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했어요. 한 2조 원을 여기다 쏟아 부었습니다. 날씨 여건만 맞는다라고 하면 21일에 발사하게 될 거예요. 만약에 누리호가 성공이 된다라고 하면 한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우주 수송 능력을 갖춘 국가가 되는데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우주 기술은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발전을 해왔어요. 근데 이게 발사체 기술이 없었어요, 그동안. 그렇죠. 이게 그래서 이제 보통 러시아 거 빌려 쓰잖아요. 네, 맞아요. 러시아 걸 가져다 썼는데, 그러니까 발사체, 그러니까 위성이나 우주선을 지구밖에 이렇게 날리는 그 발사체 기술이 없었는데, 기술이 없다 보니까 매번 해외 시설을 이용을 했습니다. 해외 시설을 이용을 했고, 해외에서 시설을 이용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죠? 해외에서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례가 올 때까지. 그러다가 만약에 기다리다가 날씨가 안 좋으면 밀리죠. 날씨가 안 좋으면 밀리고. 그래서 여러모로 해외에 종속되어 왔던 우주 기술을 이번에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그 누리호가 성공한다라고 하면 상용화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 우주 기술 개발에 상당히 진척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 발사체 기술이 그러면 그동안 왜 없었냐라고 하면 이거 발사체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ICBM 이 기술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장거리 각도만 바꾸면은 그만큼 사거리가 나오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다 위에다가 핵탄두 장착을 하면 ICBM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냥 일단 위성 놔두면 인공위성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발사체 기술이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미국이 이거 기술 이전하는 거를 전 세계적으로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막아놨기 때문에 기술 이전 못해요. 그러니까 대신 만들어줘. 안 그러면 해외 시설을 이렇게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러시아 걸 이용하는 거는 러시아 해외 기술 이전이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러시아에 그러니까 만들어진 발사체를 가져다가 와가지고 우리가 그걸 실험했던 거예요. 우주선을 발사를 시켰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 순수 기술로 발사체를 만약에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지금 미사일 우리 그 사거리 뭐 이런 제한도 다 풀렸죠, 네, 완전히. 예, 풀리면서 이게 지금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월 21일이에요. 10월 21일이니까 그 날짜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전에 이제 우주와 관련된 종목들. 그렇죠. 우주 테마주들이 예, 또 있죠.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하나 그룹이 아무래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누리호와 관련된 엔진 제작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트랙아이, 인텔리안테크 이런 우주와 관련된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을 잘 지금부터 보아서 모아 가시다가 다만 10월 21일 전에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뉴스가 나오면은 떨어지잖아요. 그다음 이게 왜냐면 성공할지도 모르고 실패할 수도 맞아. 있잖아요. 실패할 수도 있어. 네, 그러니까 실패할 지난번에 보니까 맞아. 그 어디죠? 그 리처드 브랜슨이 하는 그 있잖아요. 우주항공 회사.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발사를 놓고 전날 빠지더라고. 그런데 성공하니까 그냥 확 급등하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긴 있네요. 왜냐면 우린 100% 성공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10월 21일이 누리호 발사일이라고 하면 그 전에 수익 구간이 나온다라고 하면 수익 실현 하시는 게 맞고, 만약에 이제 조금 일부는 나는 끝까지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일부 수량을 좀 남겨두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성공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재료 소진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이제까지 이것 때문에 이걸 기점으로 이제까지 또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온 것도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벤트까지는 뭐 기대감을 갖고 잘 보시고 모아 가시다가 이벤트 직전에 수익 실현 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다 같은 생각들을 해가지고 그 포인트를 앞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주시하기 어려워요. 21일이라고 그랬으니까 한 18일에 처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그게 하루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러한 이슈들이 또 근데 어쨌든 이건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단기적인 어떤 이벤트로 인해서 이렇게 급 변동성은 커질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한번 보유할 만한 섹터 주식이다, 테마 주식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하여튼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많은 어려운 그 현재 주식시장을 만드는 요소들이 있고 그것들의 정말 힘이 어느 정도인가
우리가 두려움을 어느 정도 가져야 되는가 좀 짚어봤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그래서 주식 보유 비중을 좀 줄여야 될까요? 현금 보유 비중을 높이고 아니면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주식 비중을 줄이는 시기는 지났죠. 지났다? 네, 지났다고 보고 만약에 지금 주식 비중을 줄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또는 현금 비중이 많으시다라고 하면 지금은 절대적으로 주식을 사야 할 때지 팔 때는 아닙니다. 겁먹을 시장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겁먹을 시장 전혀 아닙니다. 겁먹을 시장 전혀 아니고요.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가 지금 발생된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야 될 때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의 디폴트 안 납니다. 안 나고 물론 10월 18일까지 아직 기간이 남아 있어요. 그 과정 속에서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물론 제가 오늘 이렇게 사야 될 때입니다라고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내일 빠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디폴트와 관련된 미국의 디폴트와 관련된 이슈가 마무리가 된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협상 과정 속에서 분명히 노이즈가 날 거예요. 뭐 협상이 되니 안 되니만 하면서 노이즈가 있을 거지만 결론은 뭐다? 협상은 된다. 타결은 된다. 유예가 되든 상향이 되든 무조건 결론은 납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지금 노이즈가 생길 때 주가가 빠진다? 그거는 매수 기회라고 보시면서 우리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다양한 각도에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